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43회 시인과 독자와의 만남 두 번째 손님으로 곽교환 시인을 모셨습니다. 곽교환 시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 북방 전통 정서를 시로 써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원과 정착지인 대륙의 우리 한반도의 북쪽인 북간도라든지 또 그런 여러 북방 지역의 정서를 아주 굵직한 선이 굵은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냈던 시인이죠. 간략하게 곽교환 시인의 양력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교환 시인은 전북 전주 출생입니다. 현재 대산문화재단에 재직하고 있고요. 1996년도에 세계일보의 벽화 속의 고양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시평에 수락산 등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우리 문단에서 아주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시집으로는 인디오 여인, 그리고 지도에 없는 집, 슬픔의 표대, 너는 등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서이죠. 한국 근대시의 북방의식, 그리고 또 산문집으로 너는 내게 너무 깊이 들어왔다 등을 펴냈습니다. 고대 신의 작가상과 애지문학상, 그리고 편운문학상, 유심작품상, 그리고 또 김달진 문학상 등 유수의 이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곽교환 씨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독자분들을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은 비대면이지만은 그래도 오늘 멀리 서울에서 멀리 창원까지 오셨는데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좀 카메라를 보고 인사 한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는 곽효환입니다. 저한테 창원은 멀기도 하지만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제가 문학 공부하면서 가장 존경하고 많이 또 배웠던 시인이 바로 김달진 시인인데요. 그리고 김달진 문학관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회가 깊고요. 또 두 해 전에 제가 김달진 문학상 수상자로서 더 깊은 인연을 맺었는데,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자리도 같이 갖게 되고 하니까 저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즐겁게 또 시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배한봉 선생님하고 재밌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시를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 근대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고통의 시대, 또 그리고 또 한국전쟁이라는 피해의 시대, 또 산업화라는 땀의 시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명명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원화 시대이기도 하고 또 고통의 시대이기도 한데요. 우리 곽교환 시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런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런 고통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선에 곽교환 시인이 그동안 문학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북방 정서라는 독특한 그런 시세계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 자료집에 보면은 근작시인데요. 16쪽입니다. 보면은 만선열차라는 작품이 있죠. 네, 만선열차라는 작품이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아주 거대한 그런 대륙적 그 상상력의 거대 서사가 펼쳐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선에 첫 번째로 우리 연은시니까 우리 곽조한 시인께서 한번 낭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만선열차, 옛 사람들을 찾아가는 북방의 길, 긴 여름날도 기울어 안개같은 어둠에 쌓인 장춘역, 먼 곳으로부터 왔을 밤기차는 만주에서 더 깊은 만주로 혹은 만주의 어느 먼 변방으로 천천히 흘러간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벌판, 하나 둘 불 밝히기 시작한 지붕 낮은 집들의 그림자 흐려지고 오래전 싸늘한 만선열차에 올라 철도가 닿는 만주 어디쯤 머물거나 살았을 어린 송아지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한다. 북으로, 북만으로, 다시 북세로, 거기서 다시 북동이나 북서로, 더러는 더 멀리 흩어진 붉은 길에 허기처럼 밀려오는 이름들을 차례로 불러본다. 염상섭, 안수길, 이육사, 백석, 윤동주, 송몽규, 그리고 순이, 혹은 월이라고 부른 그리운 무명의 사람들. 늘 봄이고자 했던 북만의 도시, 그러나 끝내 봄이 아니었던 지워지지 않는 그늘과 슬픔이 차창에 맺혀 북만을 가르는 열차에 실려간다. 네, 북만주 하면은, 우리에게는 익히 그 북간도로 이렇게 널리 불리기도 하죠. 네. 거기에 보면은 이 시에도 등장합니다만은 육사라든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백석이라든지 또 윤동주나 송몽주 같은 이런 이름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를 보면은 어떤 자연지리로서의 어떤 북만주,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이 느끼는 어떤 심상적 지리로서의 북만주,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등장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창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독자들을 위해서 좀 들려주시죠. 이 시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몇 해 전에 제가 장춘에 갔었거든요. 사실 제가 북방에 관심이 많아서 북방 지역을 굉장히 자주 마이크 사용 안 하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북방에 워낙 관심이 많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도 이제 북방에 관한 얘기고 하니까 사실 좀 북방에 자주 기회가 있으면 빠뜨리지 않고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 장춘에 갔었을 때 이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춘은 잘 아시듯이 이제 그 신경이라고 불렸던 도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제 때 새로 개발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는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일제 시대 때에 독립운동을 했거나 또는 지식인이거나 또는 고통스럽게 한반도에서 살다가 이제 도저히 한반도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선택해서 갔던 거기 경유지이기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장춘이라는 데는 단순히 만주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만주에서 더 깊은 만주로 또 다른 변방으로 흘러가는 그 경유지이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기에서는 묘하게 감정이 생겨서 제가 꼭 거기 사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정서에서 이렇게 교감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의 그 북방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독특한 공간입니다. 아까 배한봉 씨님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아주 고대로 흘러가게 되면 아주 영화로웠던 기억이죠. 고조선, 고구려 이런 기억들이 있어서 아주 호방하고 우리 민족의 가장 전성기를 떠올리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이후로는 사실은 그냥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는 우리가 연고를 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북방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땅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다른 북방의 민족들하고 같이 섞여 살았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가끔 그 공간에 가면 우리 땅, 우리 빼앗긴 땅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가 연고를 가지고 있었던 땅 그리고 우리가 차마 떨쳐낼 수 없는 여러 기억들을 가지는 공간이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근대사에 넘어오면서 이 공간이 완전히 아픔의 공간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제가 북방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용학 시인을 제가 전공하게 되면서 그날
용학시를 이렇게 낮에 이렇게 쭉 전집을 차례차례 읽었는데, 밤에 이렇게 누웠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이렇게 뜨겁게 두근거려서, 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일제시대 때의 그 북방이라는 공간은 우리 민족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공간. 그러니까 조선반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 조선반도를 떠나서 뭔가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더 크고, 더 깊은 고통과 슬픔에 살았던 공간. 이게 북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인들의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무명의 사람들에서부터 지식인, 독립지사 여러 사람들이 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공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간 자체에 대한 애정들이 있고, 또 장춘이라는 도시 이름도 묘합니다. 저는 장춘이 긴장께 봄춘자를 쓰는데, 저는 이게 어쨌든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봄을 기다리는 도시 아닌가. 그러니까 춥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여기는 뭔가 봄을 꿈꾸던 도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묘한 우리 근대적 정서하고 맞물리면서 이런 시를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장춘을 봄을 기다리는 도시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독특한 시선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 편에 보면은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라는 시가 등장을 하죠. 네. 저도 사실은 중국 북간도라든지 북만주, 중국의 윤동주 시인 이런 분들을 올리게 되면은 제 개인 집안사이긴 합니다만은 의열단 단원 가운데 동자 선자를 쓰는 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의열단 단원이었죠. 그래서 북만주는 아주 각별한 그런 공간으로 사실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라는 이 작품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최근에 와가지고 중국이 동북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윤동주 시인을, 우리가 볼 때는 한일 시인 윤동주 시인인데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이 시에도 이렇게 드러납니다만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약소 국가구나 하는 측면에서 어떤 비통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중국이라는 나라 혹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눈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슬픔을 아주 느끼게 되는데요. 이 시를 우리 관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 북간도 명동천 윤동주의 집에 왔다.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 생가. 굵고 검은 글씨로 나란히 새긴 커다란 자연석 앞에 잠시 길을 잃었다. 그보다 전에 세운 소박한 작은 잎속 두 개에는 윤동주 생가와 윤동주 고거라고 2007년 12월 28일 영변 조선족 자치구 중점문화재가 되었고 2014년 10월 25일 용정시 인민정부가 세웠다고 빛바랜 붉은 글씨가 멋쩍게 집의 이력을 밝히고 있다. 이국 북간도에서 나서 조국 서울에서 대학 공부를 마치고 남의 나라에서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 슬픔과 분노를 가슴속 깊이 침전시키며 죽어간 죽는 날까지 한글로만 시를 쓴 청년이 이제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 되어 있다. 두만강을 건너온 해령 종성 사람들이 터잡은 장백산맥 지맥이 사방을 감싼
가랑나무 우거진 아늑하고 커다란 마을, 교회당 옆 큰 기와집 윤신의 큰아들은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린 햇빛을 보며 청탁 끝에 매달린 시대를 괴로워했을 텐데, 소수민족도 국경도 모르던 시절 나고 죽었을 텐데, 어둠이 짙어가 나는 명동천, 동준의 집과 목련의 집 사이 길목에서 우두커니 서서 기다린다. 다음 도착해야 할 시대의 정거장을. 네, 고맙습니다. 아까 중국을 여러 번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윤동주 시인 생가에 갔을 때 아마 느꼈던 어떤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에 담지 못한 그런 감회들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윤동주 100주년 됐던 해에 제가 이제 윤동주 생가에 갔었습니다. 근데 윤동주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북방의 시인 경우에서는 좀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종환이라든지 또 이찬이라든지 또 그 전에 김동완 같은 시인들은 1920, 30년대에 그 북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유이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삶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윤동주는 좀 독특한 게 시대적 당시 어떤 피팅성 이런 부분보다 윤동주 집안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동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윤동주 있던 만주의 명동천은 유이민들이 뭔가 쫓겨가지고 산 데가 아니라 참 그때 당시에 회령과 종성 환경도 회령 종성 지역에 있던 그 훈장 집안 네 집안에서 이 척박한 환경도 땅을 팔고 우리 기름진 땅에 가서 이상적인 마을을 건설해보자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건너간 겁니다. 굉장히 이민사가 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윤동주 집안도 이제 그쪽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마을을 되고 나서 합류를 했는데, 이 명동천은 그래서 우리 조선족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을 건너 우리 민족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촌이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쭉 이 사람들이 나고 자라고 이랬는데, 윤동주 같은 경우는 일부 시인가 보면 아이러니나 갈등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학처럼 막 당대의 삶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동주가 오히려 그런 걸 느끼고 고민스러워했던 거는 거기에 있었던 유소년지가 아니라 서울로 유학한 이후의 현실에 대한 갈등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어쨌든 제 시에도 밝혔습니다만은 이 중국이 독립공정을 한 이후에, 특히 이제 윤동주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 이후에 보이는 두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었을 때 아주 커다란 둘의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 생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징은 뭐냐면 윤동주가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시인인데 어디다 애국을 했냐면 중국 조선족이니까 중국의 애국시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옛날 그보다 훨씬 전에 2007년에 만든 노래는 정직하게 썼어요. 그냥 윤동주 생각, 윤동주 고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자꾸 한국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독립공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확 바꿨는데, 제가 이 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윤동주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그러니까 북간도에서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만강 건너 있는 북간도에서 나긴 했지만 윤동주는 자기가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국소녀라고 해요. 별에 있는 방법을 보면,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소녀들은 이국소녀인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는 남의 나라,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표현해졌으니까 윤동주한테는 전혀 내가 중국 사람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윤동주는 많은 글을 썼습니다만 단 한 번도, 이렇게 남아있는 글 중에 단 한 번도 중국어나 또는 일본어로 글 쓴 게 없습니다. 한국어밖에 글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일본의 감옥 경찰서에 붙잡혀 있었을 때도 윤동주의 당숙이 찾아갔었을 때 굉장히 많은 원고들을 놓고 쓰는데 뭐하냐 그랬더니 다 한국어로 쓴 원고인데 일본 사람들이 무슨 원고인가를 밝히라고 해서 그걸 일본어로 번역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봐서 윤동주가 일본 유학 가서도 자기가 쓴 글은 다 한국어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단 한 번도 내가 조선족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윤동주를 갑자기 조선족으로 만들었고, 근데 이게
중국에서 소수민족 정책이 생긴 거는 195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이미 45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45년에 죽은 사람을 소급해가지고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자기네 역사 또는 자기네 문학사를 편입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한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동주가 갖게 되는 그 비애가 어쩌면 미래에서 자기에게 운명처럼 다가올 슬픔, 비애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정이 묘했습니다. 그런데 그 윤동주 산문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에 도착해야 할 시대의 정거장.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이 다음에 와야 될 시대의 정거장을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걸 좀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극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시를 읽는 독자들도 충분히 그런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짜증납니다 정말. 정말 그 윤동주의 국적을 오인케 할 수 있고 독자들 하여금 아연실색하는 이런 중국의 이 동북 공정 정책에 대해서 주목을 한번 불끈지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조금 반성해야 되는데요. 몇 년 전에 충격적인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왜냐면 재외동포재단에서 윤동주를 재외동포 작가로 구분을 하고 그래서 교과서에다가 그렇게 기술하자. 그럴 때 제가 굉장히 발끈해서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윤동주가 재외동포라는 의식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당시에 두나강 압록강은 사실 국경의 개념보다도 사람들은 그냥 건너가서 살 수 있는, 지금처럼 여권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지역이 있는데 지금의 기준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정책을 관할한다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윤동주를 재외동포라고 규정을 하고 윤동주의 작품을 재외동포 작가로 말하자 이런 얘기에서 제가 그때 칼럼도 쓰고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저희도 막연한 애국심을 제가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현실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이성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 또 하나 또 제가 북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제가 앞으로 이제 아마 다음번에 있는 시집 정도까지만 북방 얘기를 더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북방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소위 지금 이제 만주, 북간도 또는 서간도라고 불리는 그 지역 자체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선생님 집에 어떤 사람이 와갖고 갑자기 태극기를 들고 와갖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집이 30년 전에 우리 집이었다고 그러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과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북방은 우리 땅이 아니라 우리가 연고를 가지고 있었던 땅이죠. 그 실제로 북방이라는 거는 여러 북방 민족들이 섞여 살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영화로웠던 기억을 갖고 있는 고구려 또는 발해에 대한 역사도 우리 민족들이 통치했다기보다도 북방에는 여러 민족들과 잘 어울리면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러 민족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었을 때 그 북방의 최고의 전성기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어떤 국수주의적인 시각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중국의 동북 정책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것보다는 중국 사람들은 저희가 가서 막 그렇게 태극기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위기감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슬기롭고 조화로운 시선으로서 북방을 접근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북방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북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중국 조선족으로 살다가 혹은 뭐 러시아에서 고려인으로 살다가 우리 한국에 들어가서 조선족으로 불리거나 혹은 고려인으로 불리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국적은 실제로 뭐 중국이거나 또 아니면 러시아이거나 우즈베크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체성은 한국과 관련되는 정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중국 사람, 우리가 조선족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혹은 고려인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죠. 나는 고려 사람이다 하는
시입니다. 시 이쪽에 있는데요. 이 시에 보면 연해주라는 내용이 등장하죠. 우리가 지금 시베리아 그 동쪽 해안 쪽에 있는 지방, 우리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 땅이죠. 옛날 우리가 발해의 영토인데 옛날 우리 고토를 회복하자 이런 이제 용어는 쓰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연구를 가지고 있었던 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슬픈 작품이죠. 나는 고려 사람이다. 우리 김명희 선생님께서 한번 낭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고려 사람이다. 곽효환. 내 아버지의 아버지, 연해주에 처음 온 아버지는 가난과 굶주림을 피해 두만강을 건넜다. 그는 얼어붙은 잠든 땅 연해주의 농지를 개간하고 가난에도 굶지 않는 조선인 마을을 세웠다. 파란 눈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경이로운 개척자였지만 내내 이방인이었다. 아버지 때 조국은 식민지가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해주로 건너왔다. 아버지는 항일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국경을 넘나들며 싸운 독립군이었으나 볼라디보스톡 신안촌 독립군 간 싸움에서 다른 편 독립군의 총에 목숨을 잃었다. 조선 독립군도 러시아군에 의해 해산되었다. 그 다음 아버지는 중앙아시아로 실려왔다. 며칠 동안 황급히 짐을 꾸려 일가족을 데리고 영문도 목적지도 모르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올랐다. 화물칸 너머로 연해주와 시베리아가 멀어졌다. 달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때마다 죽음을 내려놓고 간 더 먼 곳에서 맨손으로 땅을 파울고 갈대에 덮은 토굴에 둥지를 텄다. 아버지는 독일과의 전쟁에 소년병으로 지원했지만 적성 민족은 군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집단 농장의 영웅이 되기로 했다. 수백만 평의 황무지를 옥토로 일구는 기적을 만들고 다시 수익금을 바친 끝에 영웅 칭호와 국적을 얻었다. 대신 말과 글을 잃었고 회갑을 며칠 앞두고 말발굽에 가슴을 밟혀 집단 농장 옆 묘지에 묻혔다. 나는 러시아 말을 배우고 대학을 마친 황색 러시아인. 어느 날 소련이 해체되고 시아에서 국가들이 독립국이 되자 이를 찾아 다시 이주의 길에 나서야 했다. 우즈베크어를 모르는 나의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거주지는 경기도 안산 러시아 마을 염료 공장 쪽방촌. 내 아들을 직업을 찾아 모스크바 근처 어디에 넓은 에미는 타슈켄트 외곽 고려인촌에 산다. 함경도에서 연해주로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다시 연해주로 모스크바로 서울로 유전하는 나는 나의 조국을 모른다. 이리때 속에 살기 위해 더 강한 이리가 되어야 했던 빅토르, 콘스탄틴, 게오르기, 니콜라이, 소피아이지만 대대로 김미, 박채, 정시가 아닌 적이 없던 나는 가끔씩 소연방 시절을 그리워하는 고려 사람이다. 와, 정말 그러겠습니다. 정말 우리 그 세계사에서 디아스포라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유대인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의 근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뭐 세계사에서는 디아스포라면 유대인들만 기억을 주로 하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일본에 의한 그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강점지를 당하면서 러시아, 뭐
중국, 또 미국 하와이, 쿠바까지 갔더라고요. 쿠바. 또 하여튼 먼 아메리카 대륙까지. 그리고 또 저 유럽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흘러가지 않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 우리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의 이 슬픔과 아픔을 나는 고려 사람이다라는 작품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의 상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조리한 사회적인 모습들 또 그런 고통스럽게 조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한국인으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슬픔에 대한 사적 기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우리 고려인 동포 내지는 조선족 동포 혹은 제일 동포들과 관련되어서 혹시 뭐 좀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을 뵌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계속 북방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 관심사가 뻗쳐가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북방에 언제 맨 처음 건너갔을까 이거를 제가 또 박사님 모습에 찾아봤잖아요. 그랬더니 여러 역사 좀 근대사에서 맨 처음 나온 거는 이제 1863년에 그 함경도에 살던 최운보라는 사람이 이제 한 60여 명을 솔가해서 이제 그 연해주에 최초에 정착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 건너간 사람이 없었겠냐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록적으로는 그게 맨 처음 나오니까 제 관심사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는 어땠을까라는 거를 찾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함경도에서 맨 처음 연해주로 건너가고 다시 잘 아시겠지만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되고 또 그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흘러서 지금 한국에 와서 조선족이지만 여전히 이제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들의 삶을 이 한편에서 저는 다 담고 싶었었는데 좀 욕심이 많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만은 최대한 압축해서 우리 소위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굉장히 아픈 거죠. 지금 기록들에 보면 1920년대가 되면 조선반도의 농민들의 80%가 소작농이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서 새로운 농지를 찾아서 가는 건데요. 그 연해주 지역은 처음엔 그런 생존호에서 건너간 지역이 있지만 우리가 일제에 침탈당하고 나서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 같은 게 모인 지역이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홍범도 장군이 이용군 분도 또 우리가 북에 알고 있는 김일성도 다 이제 연해주에 모여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랬죠. 근데 그 연해주는 우리 독립운동의 성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독립군들끼리의 그 주도권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이제 소위 말하면 친중파냐, 친러파냐의 싸움이 벌어지면서 저희끼리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소련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독립군을 무장해제를 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군장 홍범도는 이때부터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아픔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연해주에 살던 인구, 그 한국인들 중에 뭐 80%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고 90%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20만 명이 넘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서 강제로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주가 되죠. 근데 거기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희 도착했던 게 10월 달부터 도착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는데 허허벌판이고 겨울이면 영하 20도, 30도 떨어지는데 이게 관계대로 후속 변제의 시도 제가 썼습니다만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는 정말 저희가 어떤 말로 형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끈질긴 생존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 소련군들의 차별이 적나라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수천 킬로미터 밖으로 쫓아내놓고도 적성민족이기 때문에 군인 같은 거 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집단 농장에 들어가서 죽게 살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소위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면 집단 농장의 영웅이라고 꼽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고려인들. 저희의 그 생존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소련방이 해체되고 났는데 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 있는 우리 고려인들은 자기가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서울로 가려고 하듯이 자기가 러시아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지 우즈베키어나 카자흐스탄 말은 별로 배우지 않았던 모양인데 근데 이게 CIS가 해체되고 나니까 이 해당 국가에서는 더 이상 러시아어를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적은 우즈베키스탄인데 우즈베키어를 못하고 러시아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고려인의 삶. 그리고 다시 생존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3기업 중에 종사해야 되는 삶.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이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국에 와서 돈 벌고 부모는 그 다음에 장성한 아들은 모스크바나 이런 데 가서 또 취직하려고 하고 늙은 노부모는 손자들을 맡아서 키우면서 거기에 맞춰있는 또 다른 이사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비극이라는 것은 계속되는구나. 도대체 비극이 언제 멈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게 곧 우리 민족의 삶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만났을 때 이제 6살 때 횡단 열차를 타고 왔다는 90 넘은 노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중 하나가 강한 나라의 평범한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이 이 고려인들한테 정말 가슴에 깊이 맺혀진 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 속에서도 우리 갖고 있는 집단의 기억, 우리 역사성 이런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시도 썼고 그 후속의 말씀도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네. 잠깐만 일단 우리 한국 신화에서 곽효한 시인이 꼭히 북방거식이란 얘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시편들이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건 귀한 시인 중에 하나는 어떤 역사적인 담론이라는 것들을 이걸 역사적인 담론은 어차피 서사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끼고 있는데 그걸 시적으로 승화시키는 그게 아주 독보적인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북방의식을 갖고 자꾸 곽효한 시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어떤 점을 많이 하냐면 그게 꼭 북방이라든지 역사담론 이런 걸 빼고라도 아주 곽효한 시인이 우리나라 시단에 많은 시인들에게 또는 시 쓰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쉬운 말로 곽효한 시인이 발길을 닿는 그 어떤 곳이라도 그게 꼭 지역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발길을 닿는 그 어떤 곳이라도 그 발길 닿는 곳에 살았었을 또는 이런 어떤 그 역사성이랄까 그런 거지만 마음의 풍경을 잃는다. 발길 닿는 곳마다에서 마음의 풍경을 잃는 그게 아주 독특한 시의 주제의식이 되거든요. 이런 점들은 곽효한 시인이 갖고 있는 아주 그 독특한 점이고 이 점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지나치게 북방의식을 갖고 얘기하니까 조금 돌려서 사회자님께서 우리 최근 흔적시에 보면 노동한 사람들 그 다음에 돌탑을 건넌 산세의 미력을 기다리며 같은 이런 세계들은 굉장히 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얘기들이 좀 그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물론 생각하시겠지만. 네. 예. 우리가 이제 북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매우 흥미롭고 또 재밌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너무 진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측면에서 사적인 질문을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대산재단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네. 아주 대산재단에서 임원급의 고위직으로 계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제 서울에 계시는 훌륭한 분들도 많이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아까 우리 시집을 낸 박은영 시인처럼, 이렇게 시를 잘 쓰는 시인들에게도
혹시 뭐 지원이나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은 네.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제 고민을 대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으로서 직장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것도 많이 느끼실 텐데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시인으로서의 습관 같은 게 혹시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이제 사실 정체성에 관한 문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가 이승우 작가가 과표원을 쓰면서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한 몸으로 여럿을 산다고 써놨어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은 참 한 몸으로 부지런히 산다. 뭐 시인도 해야 되고 연구자도 해야 되고 직장인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 말 어떻게 듣냐면 어느 걸 하나 제대로 똑바로 하는 게 없다 이렇게도 들려서 저 스스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 쓸 때와 연구자일 때와 또 직업인일 때 모두 정하는 문제 또는 정체성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거를 긴장감 있게 잘 유지하지 못하면 저 스스로도 좀 많은 곤란을 겪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좀 많이 긴장감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면 제가 계속 좋은 글을 쓰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익히 잘 아는 이야기인데, 미랑 선생께서, 나의 삶의 8알은 바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곽신께서는 8알이 뭘까요? 제 8알은 사랑입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저를 북방의 시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연애시도 잘 쓰고요. 사랑에 관한 시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획 중에 하나는 깜짝 놀라게 제가 사랑에 관한 시편들만 모아서 시선집을 한번 내볼까 생각도 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팔릴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집. 우리 시달에서 사랑하면은 독보적인 시인이 있죠. 저는 저라고 생각하는데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성은 백시고 백석 시인이죠. 네. 예, 백석 시인인데 우리 여기 김달지 문학관 도로 앞에 보면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찻집도 있습니다. 백석 시인인데 백석 제가 바람이 좀 자꾸 새어나가는 겁니다. 백석 시인은 정말 그 낭만도 풍부하고요. 네. 또 영어 교사로도 생활을 했죠. 네. 아주 문물도 이렇게 빨리 받아들였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에 보면은 통령이라는 시가 있죠. 우리 박은영 시인이 아까 우리 곽광한 시인께서 시도 읽어주고 했는데 답시 형식을 한번 예쁘게 한번 멋있게 낭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쪽에 있습니다. 통령. 통영, 박효환. 비에 젖은 폭우가 보이는 수로 앞 계단에 앉아 한 여인이 그리워 낡은 항구를 3번 다녀간 자작나무를 닮은 사내를 떠올린다. 가난했으나 어질고 외로웠으나 높고 쓸쓸했으나 다정했을 그가 사면이 바다인 섬을 닮은 남쪽 항구에서 그리워한 여인. 김 냄새 나는 비가 맞아요. 비가 사흘을 내리는 저문 여름 바닷가 늦은 밤 기타 소리에 실린 장단은 깊어가는데 여장아비는 높고 선술집 안악이 내어놓은 갈치젓은 곰삭고 그가 끝내 만나지 못한 천이를 오늘 내가 그리워하며 붉은 갈색 열매 드리운 잎갈나무 아래 물 맑은 샘이 있다는 마을을 어름하며 지워지지 않는 젖은 얼굴을 닦는다. 갈매 나무를 닮은 그 사람. 네, 아이고, 백석시를 읽으니까, 통영의 백석하면은 떠오르는 그 여자란, 네. 뭐, 자의 여사도 있지만은, 우리 곽효한 시인께서 청년 시절의 연애담을 좀 한번 독자들 위해서. 글쎄요, 저는 제 연애담은 이제 백석을 동경하는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전공한 시인이 이제 김동완 백석 이용학인데
백석은 굉장히 매력 있는 시입니다. 근데 그 백석의 매력은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게 연애 얘기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백석은 많은 연애를 했다고 하고 특히 나와 나타샤가 흰 당나귀라는 시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자야에서는 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여러 기록들을 보면 백석이 그때 당시 한국영생고등학교에 있었는데 자기 학생의 누나를 흠모해서 그 누나한테 쓴 시다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고요. 또 서울에 있는 여성 시인들 가운데 이 시를 안 받은 여성 시인은 없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시이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본 백석은 제가 백석의 여인에 관한 글을 쓴 적도 있는데 가장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바로 이 통영 출신의 박정년, 우리가 난이 또는 청이라고 말했던 그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정하게 하냐면 이 방송 유튜브를 보는 여성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정말 나를 좋아하는 남자는 저돌적으로 대시하는 남자가 아니라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석이 이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소설가 허준의 결혼식장에서 운명처럼 박경련이라는 통영에서 올라온 당시 이화 여고에 다니던 여학생을 만났죠. 그리고 한눈에 반해서 이제 통영에 3번을 내려오는데 3번을 다 못 만나고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서병직 씨에게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시편에 보면 그 박경련을 만나러 왔는데 못 만나서 미안하니까 이제 박경련의 어머니가 사촌 오빠인 서병직 보고 접대하라 그래가지고 못 만나고 올라왔는데 지금도 통영 멀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통영 한번 내려오면 한 2, 3일씩 내려왔어야 될 겁니다. 근데 당대 최고의 댄디가이였던 백석이 한 여인에서 3번씩 내려왔던 그리고 소위 백석의 많은 시초들이 다닐 때 쓰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정들을 생각하고 실제로 백석이 북에 가서도 그 박경련을 잘 못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용기 있는 남자는 고백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비극적인 거는 또 제가 이렇게 젊은 남성들한테 얘기할 텐데 저분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석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신현종이었다고 하죠. 조선일보에 같이 근무했다고 하는데 박경련의 어머니가 이제 일찍 이제 남편을 잃었는데 이제 박경련의 큰아버지가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자리 잡고 아주 크게 된 분이었는데 조선일보에 있는 백석이라는 청년이 자꾸 우리 딸한테 청혼을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경련의 큰아버지가 신현중을 부릅니다. 왜냐면 같은 통영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백석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신현중이 다 괜찮은데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소리 있습니까? 근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망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큰아버지가 이름 어쩌면 좋겠냐? 신현중이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미 신현중을 약혼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현중하고 끝내 박경련이 결혼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석이 북에 가서 이제 남쪽에 쓰는 그 대남용 방송용 편지에도 보면 신현중한테 편지 쓰고 이런 거 보면 친구에 대한 맺힌 건지 아니면 정말 박경련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랑 얘기에서 2가지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는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용기가 없는 남자일 수 있다. 남성들은 내 적은 늘 가까이 있다. 2가지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교훈을 삼아서, 저도, 연애를 다음에 혹시 하게 되면은, 뭉거리면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수록 한 작품 가운데서 꼭 한번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아까 그 이동무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가 씻을 때 독방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가장 그 역점을 두고 있는 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땠는가, 그게 나의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편을 한 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저희 집에
19페이지에 있는 제주 동백 같은 경우는 제주 4.3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거고요. 20페이지에서 노동한 사람들은 저의 근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 타고 건넌 사람들은 이제 백담가에 가서 그 무산 스님과 그 백담가 앞에 수많은 돌탑을 쌓은 그 사람들의 민중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노둔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읽고 그 저희 집안, 그 저의 내력을 잠깐 소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노둔한 사람들 1년에 2번 혹은 3번을 찾는 선산이 있는 임실군 오수면 주천리는 아버지의 아버지, 더 먼 아버지 쪽부터 대대손손 이어 살았다는 현풍곽씨들의 집성촌, 술이 솟는 샘이 있다는, 그래서 술래기 마을이라고도 불렀던 이 마을은 평범하고 볼품없는 산자락에 있는데 회위된 왕 노산군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5가문의 선비들이 무작정 내려와 이 척박한 산간벽지 노산기슭 한 편을 거처로 삼았다는데, 그중 한 집안이 지었다는 제가 귀로지는 먼 북쪽 노산을 바라보고 있다는데, 이른 아침부터 추적추적 짓눈깨비 내려 축축이 젖어드는 어느 겨울날 창가에 서서 문득 그 사람들과 그 어진 마음을 헤아린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친 밥상을 들인 누추한 집에서 시대와 불화하며 끝끝내 운둔의 삶을 택한, 그래서 심상하고 초라한 산을 닮은 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내 몸 어디에도 그 노둔한 피가 흘러 나 역시 보잘것없고 무던하지만 어느 대목과 마주서면 앙버티며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곽씨인데요. 그 임실군 그 오수하면 아마 오수에게라고 하면 다 아시죠? 그 주인을 살린 게 바로 그 오수입니다. 오수면 주천리가 저희 선산이고 그 곽씨 집성촌을 삽니다. 그런데 왜 곽씨가 여기에 모여 살까? 여러 궁금증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저희 그 고향 마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는 전주에서 났지만 이제 곽씨 집성촌은 거기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른바 단종 회의 때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사육신이 나오고 생육신 나오죠. 근데 사육신도 못 되고 생육신도 못 됐던, 그러면 차마 세조한테 협조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젊은 선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중에 그 15가문의 선비들이 그 단종의 호가 노산이지 않습니까? 그 전국 지명을 보니까 노산이라는 산을 가진 걸 하나 보고 무작정 여기 내려왔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노산이라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는데 15가문의 그 젊은 선비들이 내려와서 그 노산 삭기슭에다가 자리를 잡고 그냥 가난하게 산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 저희 집안에 이제 어른 한 분이 귀로제가 뭡니까? 돌아갈 귀자에 노산군한테 노자를 씁니다. 그래서 노산군에게 돌아가겠다는 제각을 짓는데, 보통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남영으로 짓잖아요. 네. 영월 방향을 바라보고 거기다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 답답하게 살았겠죠. 그냥 협조하면 편안한 삶이 있고, 또 자기가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하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고독하고 또 시대와 불응하면서 은둔의 삶을 택한다는 것 자체가 참 지식인으로서는 뭔가 자기의 절개, 지조,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뒤늦게 알고, 내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나한테도 어느 빈간 그런 게 있을 거다. 내가 그 집안 피해가 나한테 일고 있는데, 잘 보니까 제가 이거 쓸데없이 고집을 잘 있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타협을 하라고 끝까지 말씀드리고, 이거다. 이게 바로 이게 우리 할아버지의 피가 나한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시를 쓰고 나서 저희 집안에 이제 가장 어른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당소 제가 굉장한 거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 대한 매력이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왜 카피를 따서 딱 보여드렸어요. 이 답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왜 이걸 보여주냐.
그러니까 아마 거의 당신이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 가까운 사람 얘기 잘 안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반성도 좀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시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단종의 입장에서 그냥 아니면 세종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충격이 사실 엇갈리지 않습니까? 우리 곽 시인께서도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과 불화하면서 어떤 저질렀던 사건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곽 시인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살이의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네. 저는 이제 앞서 말씀 주셨듯이 단종을 택하는 게 옳으냐, 세조를 택하는 게 옳으냐라는 건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났습니다. 문제는 그게 어느 것이 나의 신념, 나의 가치에 맞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저는 그 절대적인 선, 절대적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가치를 갖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저 스스로도 생각할 때 저는 저의 신념, 저의 가치, 저의 세계관에 제가 얼마만큼 충실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이익보다도 제가 생각했던 가치, 신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그게 당장은 손해가 될 수 있어도 얘기해 보면 내 삶에서는 그게 훨씬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제 갖고 있는 가치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의입니다. 신의. 저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또 한 사람이 사는 과정 속에서 참 중요한 게 신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그거를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신의가 있는 사람이냐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제 교수님이 해준 얘기 중에 하나가 한 집안의 가훈이 성실인 집안은 대체대로 그 집안이 성실에 뭔가 맺힌 집안이다. 오죽하면 가훈이 성실이겠나. 정직이 가훈인 집안은 그 집안에 정직하고나 거리가 있다. 근데 저희 집 가훈이 정직, 성실, 자강이거든요. 정직하지도 성실하지도 스스로 강하지도 못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신의를 내세운 것도 혹시 저도 좀 신의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반성도 합니다. 정말 무문현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 시안 의자에서 매일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 네. 우리 박효환 시인만의 창작 비밀이 있다면은 다른 틀을 놓지 말고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짧게 간략하게. 두세 가지가 너무 긴가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미 제 시집에 전 영업 비밀을 상당히 밝히고 있는데요. 저는 시인은 잡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시인은 용기가 있거나 지조가 있거나 뭐 아주 나와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앞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사물을 봤었을 때 마지막까지 왜 이러는가, 또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또 왜 우리가 이걸 선택하는가, 이거 외에 다른 게 없는가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생각하는 사람, 그게 저는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많은 독자들도 오늘 우리 곽효환 시인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 상당히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우문에도 늘 현답을 던져주신 우리 곽효환 시인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먼 길까지 찾아오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오늘 이것으로 곽효환 시인 초청 말씀을 듣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